자, 오늘 이야기. 대출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데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받는다면 언제 받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금리가 내려가고 나서 받는 게 맞는 건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일단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3.43에서 5.93,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4.35에서 6.45, 거의 이제 1%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고정형하고 변동형하고 이자 차이가 원래 이제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달라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서 고정형을 많이 비율을 늘리라 그래갖고 갑자기 늘려야 되니까 고정형을 좀 싸게 팔았던 겁니다. 변동으로 해놓으면 경기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자꾸 바뀌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금리가 갑자기 튀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래서 고정금리를 늘리라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싸진 거예요.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대출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데 왜 대출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금리가 보세요. 이게 이제 대출금리예요. 은행의 대출금리. 신규 지급의 기준이니까 새로 이번 달에 대출 받으신 분의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서울의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예요. 이 금리가 피크를 찍으니까 서울의 매매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오니까 서울의 실거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2023년 말에 피크를 한번 찍었죠. 그러니까 살짝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금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24년 말에도 금리가 이제 피크를 한번 찍었죠. 그리고 12월이 되면서 금리가 한번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더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말 이렇게 보면 여름에는 내려갔다가 가을부터 올라가서 겨울에 피크 찍고 다시 여름에는 내려갔다가 가을에 피크 찍고 그 다음에 겨울에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은행들은 금융감독원하고 1년간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대출 이만큼 하세요. 은행마다 할당량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여름 정도 되면 한도가 다 소진이 돼요. 이번에 우리 1000조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7, 8월 달 되니까 다 나갔네.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 눈치를 보면서 이제 대출을 줄이게 되죠.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든가 한도를 줄인다든가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겨울, 가을 지나고 나면 금리가 오르고 가을 지나고 나면 금리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이 봄부터 시작해갖고 여름에 불처럼 타오르다가 가을 지나면서 꺾여가지고 겨울 지나고 나서 다시 봄 되면 올라오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가을 지나니까 대출이 이미 다 나가가지고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이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출금리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시장금리란 건 뭐냐면 은행도 자기 돈으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돈을 빌려오는 거 시장금리로 빌려오겠죠. 자기들이 받는 건 예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이 시장금리라는 게 코픽스 금리가 있고 주로 이제 은행에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은행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기준으로 3.2%, 은행채 같은 경우에 3.0%, 1월 24일 현재 해가지고 시장금리가 이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금리는 작년 내내 내려갔어요. 근데 왜 우리 대출금리는 올랐을까요?
자,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은행채 금리입니다. 이게 고정금리 대출을 할 때 은행채를 발행해갖고 합니다. 보시면 2024년 4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코픽스 금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남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계속 1년 내내 내려왔다는 거죠. 1년 내내. 그런데 대출금리도 같이 가다가 작년 9월부터 은행채 금리하고 코픽스 금리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시장금리는 내리는데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를 올리는 거는 가상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 가상금리는 은행에 마진을 붙이는 건데 요걸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연말 되면 은행들이 돈잔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은 새해가 되면은 대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금융당국에서 그걸 누가 모르냐. 새해가 되면 그렇게 할 걸 아니까 그렇게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 금융당국은 정부죠. 정부가 집값을 내리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 정부는 안정적으로 물가 수준에서 집값이 관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연말이 되고 2025년 초가 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게 5대 은행의 예대 마진이에요. 정부기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예대 마진 보시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내려와가지고 7월, 8월에 예대 마진이 가장 적었죠. 이게 자기들 마진을 조금 남기면서 대출을 아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8월부터 이제 가상금리로 올리기 시작해갖고 12월에 피크를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이익이 막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돈잔치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게 뭐냐면 5대 은행들의 예대 마진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이면 예대 마진이 큰 거고 이 초록색이면 예대 마진이 적은 거예요. 보시면 7월, 8월에 예대 마진이 적었고 10월, 11월, 12월 되면서 아주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졌는데 가상금리를 올려서 이익을 극대화했다. 얼마나 심하냐면 8월 달에 신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0.24였는데 12월에 1.01, 1.19 그러니까 4배에서 5배의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연말 되면은 돈잔치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2020년 초가 되면 이자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성과급 잔치 눈치 보여서 국민은행 노사 꼼수와 비리 추가 지급 논란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난달 20일에 250% 200만 원을 발표했어. 근데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서 돈잔치 한다는 소리를 이제 의식을 해서 실제로는 300%에 600만 원 지급해놓고 앞에서는 250에 200만 원 지급으로 발표했다. 이런 거죠. 결국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에 눈 감아주고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자 장사를 하고 있었다. 서민들은 죽겠는데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좀 내리라고 압박을 했지만 파월은 자기의 소신대로 금리를 안 내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도 인플레가 잡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건데 결국에는 금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야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내려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가상금리를 이미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충분히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024년 7월 8월 달에 가상금리가 0.24였는데 지금 1%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충분히 0.75 정도는 내릴 수 있다. 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종전금리 인하 효과 체감토록 가상금리 추이를 점검하겠다. 이런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냐면 야 11월 12월 기준금리를 0.5를 내렸는데 국민들이 받는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두 번 내린 게 체감할 수 있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0.5 정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눈치를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명절 연휴 끝나면서 이복현의 매운맛이 나온다. 이복현이 이제 은행들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본인 입으로 매운맛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은행들 내 말 들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 뭐냐면 정부에서도 금리 내리는 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대출금리 내려가지고 집값을 올리겠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상금리 올리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은행들 돈잔치 이야기가 나올 거고 돈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은 정부는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초부터 또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2025년 대출은 어떻게 바뀌냐? 빚장 푸는 은행들 대출길 넓어진다. 이런 뉴스 제가 12월 달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은행들이 이제 안 하던 대출도 해주고 금리도 내리고 한도도 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대출은 언제 받아야 합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니까 0.5 정도 내려가고 나서 대출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좀 높은데 부담되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주고 산 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때 사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더라. 그러니까 내고 하지 말고 가격을 조금 1, 2천 올리더라도 그냥 사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1, 2천만 원 내고 안 된다고 안 샀다가 지나고 나면은 몇 억을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까 말까 좀 더 이따 받을까 고민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지금 사라는 거죠. 자, 내가 1억을 빌리는데 30년 기준으로 1%씩 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30년 동안 추가로 이자를 얼마를 낼까? 이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면은 1%짜리 대출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1% 더 주고 빌렸을 때 이자가 30년 동안 1,579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상반기에 0.5% 더 주고 대출을 받느냐 아니면 2025년 하순에 0.5% 더 내려가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느냐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30년을 놓고 봐도 1,500만 원 더 내는 건데 당신이 집을 사가지고 30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더 오르겠냐 1,500만 원밖에 안 오르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집이 필요하고 대출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사라 빨리.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2025년 되면 금리도 내려가고 물량도 역대급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장 쌀 때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내려갔을 때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보다는 어차피 우상향이니까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2022년 하락 이후에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장이니까 이게 몇 년은 더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피크 찍고 잠깐 주춤했다가 2022년 봄에 다시 한번 오르고 그리고 급락했죠. 그 이후에 2022년 연말에 내리고 2023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대대기 바운스 아니다.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락론자들이 인디언 기우제를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잠깐 주춤한 시기는 있었지만 2023년에 주춤한 시기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 기준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23년 겨울에는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내렸을 것 같은 마음에 빠진다는 거죠. 사실은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은 집은 하나도 안 내렸는데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그러고 지지난주에도 그러고 하락론자들의 인디언 기호제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추가로 이자 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클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출 받으시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아쉽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줄어들었을 때 계산해 보시고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에도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너무 재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사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대출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받으시는 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